중앙일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민의식 선생님을 모시고 소통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민의식 선생님은 우체국 시설관리단의 경영전략실 실장이십니다. 근데 이제 공무원이신 거죠. 공무원이신데 책을 공공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그 책을 쓰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우체국이 서신이나 물건을 굉장히 밀접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니기도 한데요. 이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통에 대한 책들이 국내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 해외 저자들도 많이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이 차별성은 뭡니까? 이 책의 이 차별성은 어떤 데 있다고 보십니까? 소통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가정부터 그다음에 연계돼 가지고 학교, 그다음에 직장, 그다음에 국가 사회 전체적으로 소통을 다뤘고요. 특히 거기에 중심에는 결국은 나라는 단순하게 나라는 사람으로 이게 집약이 되는 그래서 내가 과연 그 소통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달린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소통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장님이 이제 오류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부자 유친, 군신 유의, 부부 유별, 자기 융섭, 부유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현대에서 21세기니까 여러 가지 또 복잡한 국민과 또 정부, 정치인 여기 나오는 사례로는 이제 또 진보와 보수, 진보와 보수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자님 시대에는 좀 없었던 있었더라도 이제 좀 더 세분화된 그런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오륜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다룬 책인데요. 책 제목이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사람은 다 다르고 사람은 다 똑같다. 어떤 의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각 부분의 소통에서 결국은 그 중심에는 자기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있는데 우리는 사람은 다 다르고 다 똑같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했는데요. 다 다르다는 것은 사람은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얼굴이 다르듯이 또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또 학교를 다닌 그런 것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치나 그런 세계관이나 생각이나 그런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사고, 자기 중심의 편향, 선입견, 그 다음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어 기제로 가지고 있는 어떤 확증 편향이나 그런 부분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적에 소통이 안 됐을 적에 다른 상대방이 봤을 적에는 저 사람 왜 그래 하고 그 사람이 불편하지만은 또 상대에서 봤을 적에는 그 사람이 나하고의 관계나 나의 말이나 그런 행동이 불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다르고 다 똑같은 것을 인식을 하면은 소통이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아니요. 그럼 우리나라 최근 시국에서 진보와 보수, 이제 또 촛불 세력과 이제 태극기 세력, 어떻게 보면 여러 종류의 소통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보와 보수는? 그 부분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치가 다른 거거든요. 그거는 틀림이 아니고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을 틀림으로 인식을 하면은 틀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고쳐야 되잖아요. 옳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름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그 가치의 충돌이 일어났을 적에 그 부분에서 어떤 공통 분모를 찾고 진보와 보수가 공통 분모를 찾고 거기서 최대 서로 유리한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창출해 나가는 그런 토론 문화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표현하는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치를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것을 틀림으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비하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은 갈등은 더 심화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두 사람, 두 세력이 만나면은 서로 다른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틀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라든가 예, 예. 우리나라의 그 산업공상 뭐 예, 양반 예, 쌍노로 예, 예. 나눠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차별하는 예, 거는 예. 그거는 이 다르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 틀린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건 이제 시대적으로 좀 카스트나 우리 예. 뭐 산업공산 어떤 친분제도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역사적 그런 배경이고 그 당시에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문화 속에서 생성이 된 거고 지금으로 봤을 적에는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죠. 예. 틀림이죠.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도 진보와 보수가 어떤 사항을 가지고 이게 맞느냐 틀리냐 다름이냐 그거를 접근을 할 적에는 여러 가지 가치 충돌이 돼가지고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공론장에서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게 그 시대의 가장 공공의 선인지 그것을 도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대적 배경으로 보나 역사적인 어떤 배경으로 보나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거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이 소통의 요령이 있을 텐데요. 어떤 소통의 원칙이 있을 거고요. 소통의 이론이 있을 거고 또 요령, 이 책에 쓰신 내용 중에서 쉽게 일상생활에서 써먹을 만한 그런 어떤 게 있습니까? 소통의 요령은 핵심은 그겁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거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가치나 그 사람의 생각을 표출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 중심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은 갈등이 생기고 마음의 저항이 생기는 거거든요. 마음의 저항이 생기면은 갈등이 시작되면서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틀림으로 보지 말고 다름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 가정의 부부간의 소통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와의 소통도 마찬가지고 국가 사회단체 그런 소통도 다 아주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게. 근데 그런 사례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소통을 안 하고 서로 그냥 있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잠재적인 갈등이 있지만은 우리 서로 대화하기 시작함으로 해가지고 더 갈등이 심화되죠.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게 디베이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뭐 아시겠지만 동양 문화 그런 건에서 계속 생각의 가치를 이렇게 키워왔기 때문에 사실 토론 문화가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토론 문화를 활성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서로 이게 대화가 안 되면 갈등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수면에 있다가 그게 결국은 나중에 폭발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공공의 선인지 서로 이게 반대 의견이라 해도 그 반대 의견을 기쁘지는 않지만은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여 가지고 서로 어떤 거중 자료와 논리를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게 실체적 진실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게 공공의 선인지를 그 공동체에서 대화를 통해서 계속 좁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소통의 그게 핵심이고 그러면서 사회가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 진보 보수 못지않게 첨예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시어머니 며느리는 사실 뭐 드라마의 단골 메뉴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대중들한테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인식이 많이 돼 있는 그리고 가정 소통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결국은 그럼으로 해서 이혼이 되고 그러면서 가정이 파괴됨으로 인해 가지고 애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그 부분에서도 이제 신진 그런 그 시어머니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다고 보지만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핵심은 아까 소통의 모든 원칙을 얘기했었다마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세대가 달라요. 환경도 엄청 다르고요. 그리고 30년 이상을 며느리는 그 환경 속에서 자라온 집안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어머니는 그거를 우리 며느리가 왔으니까 우리 자식의 부부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내가 가부장적으로 어른이기 때문에 내 말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런 다름을 인정을 하고 핵심은 결혼을 했으면은 그 부부가 행복하게 살도록 지켜보는 게 저는 최고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시어머니가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을 해야 되지만은 이제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만은 결국에는 둘 중에 한쪽은 뭔가 통큰 양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근데 그 남자의 역할이 크죠. 아들이 역할이 큰데 그 부분에서 그 이제 조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기 부인 편을 사실은 둘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부인을 잘 유의해서 잘 토닥여서 나가야 돼요. 이것을 본인이 어머니 편을 너무 가중하게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는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뭐 굉장히 너무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남편은 그러면 엄정 중립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삼자가 하실 때는 중립을 하면서 잘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부인하고 어머니하고 그 쌍방에 있을 적에는 더 이 부인 편을 잘 들어줘야 가정의 행복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어머니가 양보하고 남편은 또 부인 편을 들어야 되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양보도 하고 이렇게 아들이 내 편이 아니라 며느리. 아니죠. 시어머니는 아들이 부인 편을 드는 거를 잘 모르지요. 모르게 해야죠. 그거는. 근데 모르게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모르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기술이기보다도 그 어떤 핵심적인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컨대 소통이 진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례로요. 그러니까 이제 삼각관계다. 그래서 여자는 한 명인데 남자가 그 여자 좋아하는 남자들 2명이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제 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남자 둘 또 여자 둘이서 그 한 남자 한 여자를 두고 이렇게 소통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한강 백사장에 가지고 결투를 하든지 뭐 그게 해결이 되지 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소통의 영역을 떠나는 것은. 시부모와 그 며느리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남녀 관계, 연애할 때. 연애 관계. 학창 시절에 연애할 때 소통은 불가능하고 무의미한 게 아닐까. 그 관계는 사실 뭐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건데요. 그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남자하고 여성 두 분이 있다 그러면은 본인이 그 원하는 여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소통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은 그 부분을 어떻게 이게 사람 관계는 충돌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게 전 핵심이라고 봅니다. 갈등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갈등을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니라 풀어가는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나중에 풀어가는 그럼으로써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뭐 남녀 관계라고 봅니다. 그 사드 배치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제가 보이는 거는 이 국가 이익의 충돌인 것 같은데요. 어느 게 그러니까 국가 이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한미 동맹이라든가 이제 안보 라는 차원의 국가 이익이고 또 이제 또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이제 중국은 중요한 나라고 또 이제 그걸 또 이 당장 이제 경제적인 이익도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것도 이제 국가 이익인데요. 이제 국가 이익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민인식 선생님이라면은 이 사드 배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국제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국제 관계나 어떤 개인이나 조직 관계나 그거는 똑같다고 봅니다. 특히 그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 인근에 주목이 센 사람이 옆에 있는 거를 바라질 않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미국, 중국, 또 일본 요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지금 G2 아닙니까? 미국이 G1이고 그렇지만은 어떤 자본력이나 어떤 산업의 경쟁력이나 4차 산업과 연관돼가지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봤을 적에는 그다음 군사력이나 그런 봤을 때는 중국이 G2라고는 얘기하지만은 미국과는 엄청난 아직까 차이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 상태이고,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이 사드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정확히 인식이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거기로부터 어떤 우리가 방어하는데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중국에서 그거에 대해서 왜 그거를 이렇게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대충만 알고 있는 거지 이렇게 자세하게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론장을 통해서 좀 많이 알릴 필요가 있고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중국의 횡포가 너무 큰 거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미국을 아직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 때문에 어떤 모든 게 마찬가지만은 우리는 그 면에서 어떤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좀 등거리 얘기라 그럴까 그런 부분에 좀 잘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통의 이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지만은 어떤 이 시어머니나 며느리 또 이 사드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과 중국 그렇다면 결국에는 상당한 사례에서는 한쪽으로 기울게 되겠네요, 결국. 그렇죠? 기울지만은 소통의 가장 기본은 저는 균형과 조화라고 봅니다. 균형과 조화. 균형과 조화는 사실 말은 쉽지만은 실제로 그 사건이나 그 현실에서 그걸 얼마나 균형과 조화를 이룰 것인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지만은 그 부분을 잘 해야 되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하는 어떤 독서력과 책을 좀 많이 보고 어떤 사람을 많이 만나고 하면서 어떤 경험을 좀 많이 갖고 그런 것을 대응을 좀 균형과 조화를 해야 될 것 같고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어떤 사회적 자본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이지 않는 자본, 그러니까 산업 자본이나 상업 자본 말고 어떤 제도의 신뢰나 준법 의식이나 어떤 윤리나 도덕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좀 부족한 거로 지금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플러스 사회적 자본이 플러스 20% 정도 이상 다 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39.7%인가 그렇게 마이너스로 저는 이제 자료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저희가 좀 회복을 해 나가면서 그게 바로 우리 국민들이 그런 보이지 않는 자본이 커지는 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고 그래서 거기에 신개념으로 인해서 그런 국제적인 관계도 어떤 조화 균형을 잘 이뤄나갈 수 있는 뭐 그런 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름과 틀림은 그야말로 이제 다른 거다. 그리고 또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고 어떤 이 상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이제 정보를 또 수집해야 되고요. 이제 이때 그런 게 이제 소통의 원칙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원칙이 딱 그 전체적인 원칙이 생기면은 이제 이 소통의 전략, 전술, 요령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소통의 이 전략, 전술,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니면 그게 필요 없나요? 그 전략, 전술. 당연히 필요하죠. 예.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이제 제가 뭐 책에도 기술했습니다만은 이제 가정 소통, 학교 소통, 직장에서 소통, 사회 국가의 소통마다 그 맥은 다 다릅니다. 맥은 다 다르고 그 부분을 그 부분이 근데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특히 우리가 국가라는 것은 나라 국자에다 집가자를 쓰지 않습니까? 가정에 모인 게 결국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소통이 제대로 돼서 그게 모이면은 다른 소통도 다 잘 되면서 국가 소통도 잘 되는 뭐 그런 저거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그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다르고 다 똑같은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인식을 해서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의 저항 없이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 이제 기저에 깔려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소통에 대한 뭐 전략 방향이나 전술 뭐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은 그 소통 분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그렇게 나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책에는 뭐 기술을 냈습니다만. 그 책을 사서 보시면 좋지만 안 사보실 분도 있기 때문에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면은 이제 이제 가정소통의 경우요.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가정소통의 핵심은 사실 우리가 컴퓨터 여기도 뭐 컴퓨터 있으면은 OS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체계. 사람의 운영체계를 만드는 것은 가정이에요. 그러면은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소통이 시작됩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3살까지는 엄마가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기가 맨 처음에 태어났을 적에는 엄마 자궁을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뇌가 덜 잔탄해서 나와요. 그래서 3세까지 그런 어떤 이성이나 감성을 이렇게 조정하는 전두엽 같은 경우에는 3세까지 집중적으로 크거든요. 그때 엄마의 어떤 일관적이고 즉시적이고 그런 그 자애로운 그런 소통이 계속 이루어져야만 정상적으로 뇌의 신경세포가 자라기 때문에 어떤 정상적인 성인으로 사인으로 자랄 수가 있고 또 지금 우리는 너무 지금 여러 가지 물질 만능이나 어떤 사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저녁이 있는 삶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있는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 식사와 대화를 통해서 어떤 그런 가정의 OS를 가정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게 잘 이루어지면은 그 부분이 결국은 다 학교나 직장이나 국가 소통으로 이어져서 이게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발전을 해나가는 그런데 지금 가정소통에 굉장히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왜냐?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에서 보면 최고 수준으로 지금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불안한 뭐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정 소통이. 그래서 애들을 이제 아침에 깨워가지고 아침밥을 먹이고 씻기고 이 학교 보내는 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전쟁 같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은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이 세수하고 이빨 닦고 밥 먹고 가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사실은 스스로 헌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지요. 그 부분이 쉽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우리 그런 그 학교의 어떤 성적 위주나 어떤 그 순위 위주의 교육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엄마는 지금 거의 뭐 맞벌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애들이 그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나서 거기에 오기까지의 부모를 보고 부모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통해서 애는 그걸 점화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스스로 깨우치는 거죠. 그것을 야, 너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네가 알아서 해라. 말로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부모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애들이 아, 나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그런 걸 본인이 인식하고 생활을 통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게 어떤 뭐 단기간에 어떤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와야 된다는 거죠. 부모를 보고,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 그러면 그 애들이 말을 잘 안 듣고 그런 거는 이제 부모가 모범을 못 보여서 그런 겁니까?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모가 모범을 보이기가 쉽지 않은 구조죠. 우리나라 지금 사회 구조가. 우리나라는 서구는 200년, 300년 동안의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산업화,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선왕조 500년에다가 35년간의 또 어떤 식민지 또 전쟁, 분단, 어떤 그 군사 정부 그런 통해서 산업화와 민주화가 급격히 이루어진 거거든요. 민주화 같은 경우는 불과 한 30년뿐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어떤 그 IMF 이후에 어떤 자본 자유화에 의한 신자유주의에서 어떤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양극화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가족의 가치며 모든 도덕도 돈으로 다 환산되는 그런 물질 만능의 어떤 그런 세태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부모가 거기서 살아남으려면은 그런 구조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그렇게 모범을 보이고 그럴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고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애들을 깨워가지고 학교 보내는 문제 굉장히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대한 구조가 있는 거죠. 산업화 과정과 민주화 과정과 때문에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게 부모의 책임은 책임인데 또 모범을 보여서 그렇게 해서 체화를 시켜서 자동적으로 되게 돼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사회 구조나 경제 구조가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20-30년 동안에 봤을 적에. 또 이 책에서 이제 그 관통하는 모든 관계, 시어머니, 그 며느리, 뭐 진보와 보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소통하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소통은 행복이다. 그러니까 소통과 행복이 밀접하다. 이제 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어떤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그게 사람들은 이제 불통으로 됐다. 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경제 시국이나 그런 거 봤을 적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불행하다.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우리 몸도 어떤 그런 그 소통이 안 되면은 혈류가 제대로 안 통한다든가 어떤 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은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나 조직이나 국가, 사회나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 커다란 어떤 죽음에 이르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은 사람 인자도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서로 기대는 형자고 인간도 보면은 사람이 있다 사이간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사이 어떤 관계에 의해서 살아가게끔 세팅이 돼 있는 것인데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일단은 몸은 어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면역세포도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러면서 건강도 해치고 또 소통이 안 되면은 사람하고 친밀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은 소통이 되면 왜 행복하냐? 소통이 되면은 관계가 원활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원활화되는 거는 친밀해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친밀해진다. 예. 그러면 하버드 대학에서 70년간 종단 연구한 게 있어요. 예. 보면은 하버드 대학생도 있고 세계 어떤 그룹을 가지고 70년간 종단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장성은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를 결국 찾아봤더니 예. 어떤 학벌이 좋고 지식이 예. 좋고 어떤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형제 자매, 예. 친구, 이웃과 친밀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결국은 장소 행복하게 사는 그런 실적인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잘 되면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어떤 생태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거증이 되고 실질적인 어떤 종단 연구에서도 거증이 되는 아주 핵심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면은 불행이고 소통이 되면 행복이다.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쓰시기 위해서 집필 기간이 한 4, 5년이 걸렸고 또 참고 문헌도 이제 그 관련 자료를 한 600권. 근데 이제 그 사모님께서 이렇게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사느냐고 뭐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 소통의 위기는 어떻게 해결? 그런 거는 없었고요. 그런 건 없었고 이제 제가 집이 양주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또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그 시골이기 때문에 또 아버님이 농사짓는 게 있어가지고 또 주말에는 또 농부도 하고 그러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좀 놀아줘야 되잖아요. 집사람하고요. 근데 제가 그 방에 들어가면은 안 나오거든요. 책 보고 정리하느냐고. 그런데 제가 뭐 모두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저의 어떤 미션이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좀 도움을 요청을 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죠. 다 이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책은 사실은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하면 할인을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저는 한꺼번에 시키거든요. 한 뭐 7권에서 8권 정도 한꺼번에 다 보면 또 시키고 그런 형국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또 이 소통에 대해서 책을 쓰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제가 하늘의 명령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10년 전 50세가 됐을 때에 지천명이라고 하늘에 어떤 나에게 하늘이 준 명령이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일까? 인생이라는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이 버스를 왜 탔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또 회자됐던 게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하면서 당신이 생애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지금 당신이 하던 일을 하겠느냐. 그런 게 회자되고 그래서 과연 신이 민의시기를 이 생에 냈을 적에는 나한테 어떤 능력도 좋고 그 능력에 맞춰서 어떤 뭘 하라고 명령을 어떤 미션을 줬을 텐데 내가 그걸 너무 모르고 있구나. 그걸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책 보고 사람 만나고 뭐 모임 나가는데 다 나가고 뭐 그렇게 하면서 있다가 제가 사고를 당해서 3번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4개월 정도를 쉬었어요. 그때 제가 모조지를 꺼내놓고 그 마인드맵을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찾아낸 게 너의 미션은 소통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거의 비전의 하나로 일단은 그럼 소통에 관련 책을 쓰자.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럼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우리 독자,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 강조하실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사람은 제가 제목도 사람은 다 다르고 다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걸 자기 중심으로 판단을 하면은 본인의 마음에 저항이 생겨서 본인이 화가 나고 소통도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견과 다른 행동을 하는 상대방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사실만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은 상대방도 나와의 소통이 대화를 통해서 원활해짐으로써 행복한 어떤 그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예.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 오늘은 어떻게 보면 소통 전문가, 소통 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 민희식 이 선생님을 모시고 이 말씀 나눠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